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존칭을 쓰지 않는 거는 역사학자들은 존칭을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객관화 시키기 위해서 그 의암 손병희와 관련돼서 그 1922년에 돌아가신 후에 그 돌아가셨을 때가 그 3.1운동하고도 3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그 강의를 하면서 손병희는 사실상 1919년 3월 1일 이후에 서서히 죽어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3.1운동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독립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을 쭉 지난 100년 동안 해오면서 이 영웅, 그러니까 만델라와 같은 영웅이 이렇게 영웅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방 이후엔 4.19 그러면 김주열이 떠오르고, 그다음에 5.18 그러면 많은 사람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6월 항쟁 그러면 이한열, 박종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3.1운동 하면 누가 생각나요? 유관순.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다 공통점이 있죠. 유관순, 김주열, 예, 다 학생이었고, 그렇죠? 예, 평범한 학생이었고 젊은 학생이 희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손병희 선생을 비롯해서 천도교인 중에서 양한목이라는 분은 사실 옥중에서 돌아가셨어요. 3.1운동 때문에 민족대표 중 한 명이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대중적인 운동,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든 민주화 운동이든 대중적인 운동에서 확실하게 지도자가 있었던, 사실 지난번에서 2016년, 17년에 있었던 촛불 시위에서도 지도자는 없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지도자가 있었던 유일한 사건이 사실 3.1운동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에 그래서 올인을 해서 정말 교단을 전체를 불살랐던 이 손병희 선생님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그 뒤에 있었던 많은 운동에서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없는 게 한국에 있어서의 어떤 대중운동의 특징이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대중운동의 첫 번째 전통에 해당되는 이 3.1운동에서도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예전부터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 가장 강조했던 점이 3.1운동에는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학생 지도자도 있었고 민족 대표들도 있었고,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만델라 같이 대표적인 지도자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나서서 자발적으로 독립운동도 하고 민주화운동도 했다는 그런 한국적인 특징도 있지만, 그 특징에 의해서 실제 첫 번째 대중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3.1운동에서의 지도자들까지 잊어버리는, 예, 이런 어떤 사태가 사실 일어나게 된 건데, 손병희 선생님, 제가 손병희 같은 경우 왜 손병희는 3.1운동에 뛰어들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은 제가 천도교와 관련된 박사 논문을 쓰고, 그러니까는 20대 때부터 시작해서 50대 때까지 30년 동안 계속 던졌던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손병희는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 한국인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한국인 중에서 가장 그 정치 권력 없지만 식민지라 권력을 갖고 있던, 종교인으로서도 어쨌든 사람들한테 존경받았던 그런 인물인데, 그 본인이 자기 모든 걸 감내하고 천도교에 돈도 많았고 그랬는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일에 교단을 다 투여해서 사실은 이 3.1운동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건게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희생한 게 됐어요. 왜 목숨을 걸면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거 부귀영화를 누렸단 말이에요. 조선 총독이 타던 차하고 아마 차가 똑같았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예, 자가용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여기 멋진 별장도 있었고, 예. 도대체 왜 봉황각이라는 별장도 갖고 있는 이런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뛰어들었을까? 이것이 제일 큰 의문 중에 하나였고, 이게 3.1운동을 푸는 열쇠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마침 이번에 3.1운동가 손병희를, 예, 강의해달라고 해서 여러분이 혹시 답을 찾아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 그렇게 구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손병희에 대해서 2번의 강의를 들으셨는데, 2번의 강의 중에 앞부분에 대해서는, 손병희의 활동의 앞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왜냐하면 역사학자들도 관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독립운동을 전공하는 분들은 본인도 거의 독립운동가와 같은 마인드로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실 제가 아까 돌아가셨다면서 역사학자들이 안 쓴다고 했을 때 이 역사학자들은 사실 독립운동가 전공자들은 아니에요. 예. 저도 독립운동을 전공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식민지기 전체 역사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역사학의 트렌드를 제가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어떤 분들은 특히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극상의 존칭을 다 써서 독립운동가를 추앙하는 글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예. 근데 제가 그런 글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역사관에서는 한 인물을 객관화시켜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 그렇게 잘 쓰지 않는 거예요. 예, 그 혹시 착각하실까 봐 앞에 하신 분들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손병희의 그래서 앞부분 그러니까 3.1운동 전까지 왜냐하면 3.1운동이 손병희의 실질적인 정치적 생명의 끝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자기의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그것을 보면 이 손병희 같은 경우에 특이한 점이 20대 때 동학에 입도한 겁니다. 네. 우리가 1961년에 이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961년이면 이제 동학이 1960년에 나왔기 때문에 실제 1년 후에 이제 나온 것인데 그리고 나서 20대 때 이제 동학에 입도하게 되는데 그 해가 이모군란이 일어났던 해예요. 근데 우리가 이모군란 아시죠? 뭔지. 서울에서 구식군인들이 신식군인들에 의해서 차별 때문에 폭동을 일으키는 되어 있는데 그렇게만 외우면 그건 정말 옛날식 역사 인식이고 잘 생각해 보시면 서울에서 군인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서울은 어떤 도시죠? 왕의 도시죠. 왕의 도시에서는 폭동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19세기 들어와서 왕의 도시인 서울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건 서울이 그만큼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냥 외우기만 하는 걸로 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실 의모군란 때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지만 그 앞에도 약간 사소한 폭동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민의 도시가 되는 거죠. 백성들의 도시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임금의 도시였던 서울이. 그만큼 이제 세상이 19세기 와서 달라지고 있었을 때였는데 이 손병희는 청주에서 태어나서 청호군 지금 청주에서 태어나서 활동하다가 10대 때까지 방랑을 하다가 이제 20대 때 동학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건 우리로 치자면 지금의 우리로 치자면 대학을 간 거죠. 예. 동학에 들어가서 동학에 입도해서 1884년에 최시영을 만나게 됩니다. 최시영은 동학의 2대 교주이죠. 예, 그래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났어요. 1880년. 그러니까 손병희가 움직였던 해는 굉장히 격동기였어요. 이런 격동기가 손병희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연구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손병희는 활동가였기 때문에 글을 많이 남기지 않아서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는 한은 그게 기록되지 않는 한은 남아있지 않죠.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격동기마다 손병희도 세상이 흔들리면 어제도 이제 세계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아베가 총에 맞아 죽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이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총독으로 왔었던 1919년에 총독으로 왔었던 사이토 총독도 1931년인가 2년에 일본에서 수상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100년 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세기가 이제 이렇게 가나라는 이제 약간의 불안감을 주죠. 예, 뚜렷한 이유나 아베에 대한 어떤 그 원한이 아니었잖아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 자유대 출신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처럼 큰 사건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은 상징으로 세상이 변동하고 있다는 걸 움직이는 건데 이 갑신정변이 일어난 해에 이제 최시영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갑신정변이라고 하면 사실은 서울에 아주 잘 사는 그 정말 오렌지족 중에 오렌지족들이거든요. 제가 갑신정변을 일으킨 주역 4사람, 김옥균을 비롯한 서광범이나 박용효나 이런 그 4사람 같은 경우에 사실 서재필까지 4사람의 경우에 찍은 사진이 있죠.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이렇게 머리 깎고. 근데 그 사진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1884년인데 다 단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단발령 1895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1884년에 단발하고 있어요. 완전히 한국에서 보면 길거리 못 돌아다녀요. 그래서 김옥균 찍은 사진 보면 이렇게 같은 사진 있어요. 예. 단발했어도 서울에서 어쨌든 이 상투 튼 것처럼 하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시대에 앞섰는지는 그 사진이 잘 보여줘요. 단발령이 일어나서 의병이 일어날 정도로 한국인들이 단발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을 때 이 4사람은 1884년에 물론 이전에 찍었겠죠. 서광범은 죽었으니까 당시에 1884년 이전에 찍은 사진을 단발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들 정말 앞서간 사람들이에요. 그 상징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자기네들이 원하는 일본식의 근대 개혁만을 요구했느냐? 사실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혁신정강을 내놓았는데 그 혁신정강에 보면 1860년대에 농민항쟁이 일어났었거든요. 1862년에 전국의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중심으로 3단 밀란이라는 게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게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14개조 혁신 정강 안에.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또 손병희들 얘기할 때도 어떻게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냐면 19세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전봉준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약간 우리 전봉준 사진 있잖아요. 한복 입고 막 이 사진 있으니까 전봉준 시골에서 훈장하면서 공자활, 맹자활 하다가 아버님이 이제 고부 군수한테 이제 죽었잖아요. 조병감한테. 이거 뭐야 이러고 분노해가지고 나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한복 입고 이렇게 두 건 들고 와서 싸운 것처럼 생각을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갑신정변 일으킨 사람들 갑신정변의 그 갑오개혁까지 그냥 쭉 간 거로 생각해요.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위로부터 이렇게 개화파라든 이런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그 혁명 운동을 일으키고 또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래로부터 혁명을 운동을 일으키고 이게 따로따로 생각하는 건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은 전봉준이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공자와 맹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갑신정변이 일어난 걸 몰랐을까요? 갑신정변에서 개화파가 주장한 걸 몰랐을까요? 1883년 4년에 한성수모에 미국의 공화제, 영국의 입헌 군주제 다 소개됐어요. 그러면 전봉준은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농촌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규는 1860년 농민항쟁에서 주장이 뭔지 몰랐을까? 다 알아요. 한국의 변화는 전봉준과 김옥균이 같이 이끈 거지 전봉준 따로 김옥균 따로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크게 착각한 게 뭐냐면 서로 잘할 수 있다는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손병희도 갑신정변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 다음에 이모군란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 그러면서 자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한 적은 없지만 그런 기록을 남긴 적은 없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남긴 말이나 행동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격변기였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역사를 배울 때 우리가 사람만 배우면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이회영이라는 분이 있어요. 정말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신흥무관학교를 운영했던 훌륭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만주로 가기 전에 자기 집 노비들의 노비 문서를 불살르고 노비를 해방시켜주면 갔다고 되어 있어요. 책에. 많은 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그거는 뭐냐면 한 사람을 영웅 만들면 역사가 지워지는 거예요. 역사가들조차 그런 행동을 해요. 근데 큰일 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노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건 1894년이거든요. 1910년까지 만약에 이회영 선생님이 집에 노비를 갖고 있었다면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만약에 훌륭하다고 하면 1894년에 노비 해방을 노비제 폐지를 정부가 법령으로 갑오개혁 정부가 공포하자 이회영 선생님은 집안의 노비를 모두 불러 너희들 해방시킨다 불살랐다 그러면 훌륭한 분이죠. 근데 뭐 훌륭한 법을 따른 거니까 준법이니까 훌륭하다고 할 수 없죠. 이렇게 필터링이 돼요. 영웅화되는 거. 근데 항상 인물을 볼 때는 당시의 역사를 같이 봐야 돼요. 근데 그걸 역사학자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1894년 이후에는 양반도 없고 노비도 없는 겁니다. 양반 출신, 노비 출신이 있는 거지. 근데 글 쓸 때도 다 독립운동 연구하시는 분들 다 쓸 때 양반이었던 1910년에 양반 없어요. 양반 출신이 있는 거지. 정확하게 써야 돼요. 1894년 이후에는 신분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굉장히 격변기였을 때 굉장히 동학에 입도했고 최시영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래로부터 농민들의 들끓는 분노와 그 다음에 어떤 그 개화파와 같은 결국 갑신정변 좌절했잖아요. 좌절했을 때 이 사람들이 요구했던 근대 개혁을 다 손병희는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학이라는 것은 말씀한 최재호가 상도했다는데 이건 이제 제가 논문에서 썼던 건데 사실은 이 후천개벽 지상천국 이런 것들이 사실 동학은 종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종교였지만 항상 정부로부터 혹세무민이 난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종교 집단이지만 정치색을 갖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정치적으로 무너진 사회에서 종교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민중들한테 희망을 줬기 때문에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잘 살자 이런 내세관이 없단 말이야 한국인들한테는. 지금 잘 살아야 돼요 지금. 예. 지금 이 세상에서 후천개벽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상천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지상천국을 만들려고 그러면 가만히 기도만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종교로서의 동학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단발하고 1900년 넘어와서
단발하고 검은 옷을 입는 거였어요. 예.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격변기에, 그리고 우리나라 특징이 뭐냐면 이 동학이 나온 다음에 1860년대 동학이 나온 다음에 일제 식민지가 된 뒤에도 굉장히 많은 신흥 종교들이 생겨요. 근데 이 다 뿌리가 동학에 있어요. 대부분. 그건 뭐냐면 아래로부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바꿔야 된다고 했던 그 에너지, 그런 논리로 치면 우리는 지난 200년 동안 계속 뭘 바꿔야 되는 거였네요. 어쨌든 그런데 굉장한 격변기였는데 이때에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종교에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종교에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남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신분에 관계없이 같은 장소에 예배를 보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사실은. 이런 변화들이 그런데 이제 동학이 뭐 세가 세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돼가지고 몇십만 명의 동학군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한 10명만 돼도 10명이 모여서 남녀와 신분을 구별하지 않고 모여서 예배를 보면은 정말 2천만 명 중에 10명이죠. 그런데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원래 하지 않았던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것은 한 명이 하던 10명이 하던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요, 사실은. 저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혹세무민이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근데 이 예배의 풍경 어디서 온 거냐면 천주교에서 온 거예요. 천주교는 지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위계적이에요. 신부님도 계시고, 위계적이에요, 교황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문화는 같이 모여서.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막을 치고 여자 남자 따로 모였다고 해요. 근데 신분별로 모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같은 장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 사회에.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 이 최재호가 받아들인 거죠. 어떤 새로운 것을 일으키는 커다란 바람은 그러나 혁신적인 거에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학은 들어와서 나중에 결국 많은 박해를 받고 용인이 됐지만 세가 확장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학은 세가 확장됐어요. 그 전통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서학 천주교까지 회통한 자존과 주체의 동도.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걸 못 바꿔요.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건 많은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서학도 근데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근데 서학의 어떤 그런 예배 양식과 동학의 어떤 주체적인 정신, 이걸 연결시키니까 이게 뭐냐면은 절충하는 거죠. 융합하는 거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회통이라고 해요, 회통. 이거에 성공한 게 또 뭐가 있냐면 독립협회가 1896년에 독립신문 만들고 그 다음에 1898년에 그 의회 개설 운동을 하면서 입헌군제 운동을 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을 열렬히 호응했던 이유가 뭐냐면 독립협회 이렇게 얘기해요. 문명개화, 이 문명개화는 서양화하다는 얘기인데 서양화하자는 이 문명개화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사람들한테 신문에, 독립신문에 문명개화는 진짜 좋은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뭔지 모르잖아요. 문명개화는 충효와 같다고 썼어요. 충구내국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다 이 충효가 뭔지는 다 알아. 전통적으로 쭉 우리한테 있었던 유전자 아닙니까? 예. 쭉 아니까 그랬는데 그 알고 있는 이거 충효와 같다고 사람들이 문명개화하는 게 충효랑 같은 거야? 엄청 중요하네? 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기존의 이야기 속 가치 중에 뭐와 같다고 설명하는 방식. 이게 성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그 사업을 할 때도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쩜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 생각했어.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면 망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망한 다음에 그걸 약간 기존의 것과 절충해가지고 사업을 할 때 처음에 혁신적으로 했던 사람 망해. 근데 그거를 기존의 것과 그 실패한 걸 보고 잘 절충한 사람이 뒤에 사람이 성공해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최재원은 바로 잡혀가서 죽었어요. 너무나 새로운 걸 내놓은 거야. 그런데 최시영이 이제 이런 운동을 해요. 결합을 시키는 거죠. 기존의 것과. 그렇게 하면서 2세 때 완전 부흥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주식도 그런 거죠. 처음에 팍 올라간 거 사지 말고 올라갔다 내려갈 때 사면 그거 다시 언젠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다. 알면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인데 역사에서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역사를 보면. 동학이 그래서 상당히 최시영 때 크게
왜냐하면 최시영은 전혀 배운 게 없는 무학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꼭 공부를 길게 고무줄 길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방끈 길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할머니는 진짜 현명하시다. 근데 우리 할머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국민학교 안 나왔는데 정말 현명하시다. 공부가 지혜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뭔가 그래서 이렇게 꼭 왜 학교를 가야 되나 이런 이제 약간 생각까지 했었는데 학교를 가고서 가령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정말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 정말 최지영이 잘했어요. 예. 그래서 이 정말 이렇게 우리는 뭐 생태를 뭐 생태 환경을 뭐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손병희는 새소리도 시천주다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최시영이 그런 거예요. 최시영. 그렇게 얘기하면 딱 뭐가 와닿잖아요. 감동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크게 성공했을 때 이제 손병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 1894년에 바로 예, 이 동학에 예, 동학군에 동학농민군에 이제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처음에 세상을 바꾸려고 했었던 첫 번째 봉기 동학농민운동은 봄에 일어났어요. 봄에 일어났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농번기 직전에 모내기 때까지 전까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3월달, 4월달, 5월달 딱 되니까 이제 모내기 하러 가야 돼. 그래가지고 전주성에서 이제 휴정을 했을 때가 모내기 때였어요.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이게 뭔가 역사를 배우면 굉장히 긴박감 있잖아. 전주성에 함락한 뒤에 정부군과 협상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직강소를 설치했다 이렇게 외우는데 실제로는 농번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추수 다 한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농번기 전에 3월달에 일어났을 때는 나라를 바꾸려고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서울로 진격해서 나라를 바꾸려고. 그때 전봉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서양의 민회나 의회를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서울에 올라가서 그 왕의 그 권력을 약화시키고 내각을 강화시키겠다. 이게 뭐냐면 입헌 군제로 가는 코스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스터 플랜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전주에서 이제 협상을 하고 이제 전주 화약을 끝으로 이제 그 집강소를 운영하고 있다가 가을에 바로 추수를 끝내고 나서 그때는 막 경복 쿠데타도 일어나고 일본과 청군과 일본군이 막 전쟁을 하고 이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라를 구하려고 딱 일어났는데 너무 슬픈 일은 나라를 바꾸는 게 아니고 나라를 구하려고 일어났는데 정부군은 누구 편이었어요? 일본군 편이었잖아요. 이런 걸 망조라고 하죠. 네. 이거는 근데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너는 그 눈앞에 보이는 동학군이 더 무서워, 일본군이 더 무서워라고 물어보면 동학군도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순진했다는 얘기죠. 저희끼리 얘기에 저희는 정말 일반인들은 그렇게 고종을 갖다가 막 고종이 훌륭하고 명성황 훌륭하다 그러는데 역사학자 대부분 몇 명의 저희 지도 교수님은 엄청 좋아해요. 예. 몇 명을 빼고는 다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일을 한 거잖아요. 예. 일본을 끌어들이고. 예.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왜 망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고종의 책임이 거의 커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대부분의 그러니까 일본은 입헌군주의 국가로 바꿨어요. 그래서 의회가 있었어요. 중국 청나라도 계속 의회 이제 개설 요구가 입헌군주가 가자는 요구가 있으니까 청해 황제가 1906년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 우리 입헌군주로 갈게. 근데 말만 하고 약속 안 지켜가지고 결국 신해혁명으로 왕도 사라진 공화정이 수립됐어요. 중국에는. 근데 한국은 고종이나 순종은 입헌군제로 간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고 입헌을 가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1910년에 입헌군주의 국가였다면 나라가 망했을까 안 망했을까? 입헌군주 국가에서는 한일병합조약과 같은 매우 중요한 조약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인준해야 성립이 돼요. 그러나 전제군주제 국가에서는 그게 가짜든 진짜든 간에 왕의 도장을 찍으면 나라가 망해. 왜? 주권이 왕 오로지 한 명한테 있기 때문에. 양계초가 대한제국이 패망한 다음에 진짜 안타깝다. 모든 책임은 대한제국이 왕실에 있다라는 글을 썼어요. 입헌군주제로 갔다면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침략 야욕을 갖고 있었던 일본과 입헌군주제 국가로 가지 않았던 고종 중에 누구한테 더 책임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싫어해요. 그런데 막 헤이그에 막 밀사보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나라의 황제가 밀사를 보낸다는 건 그냥 나라가 망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운동이라면 막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막 이러면 아 이건 뭘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전공하는 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든 걸 독립운동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런 걸 추앙하는데 객관적인 사실을 봐야 돼. 국제 정세를 모르고 그 헤이그 평화회의라는 게 1907년 열렸잖아요. 그 회의 내용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외워요. 말이 헤이그 평화회의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쟁의 매뉴얼을 만드는 회의였어요. 아니 그거 아니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포로는 어떻게 교환하고 그 다음에 휴전은 어떻게 하고 정전은 어떻게 하는지의 매뉴얼. 되게 웃기죠. 전 세계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전쟁 매뉴얼을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4년 만에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전쟁 매뉴얼을 만드는 회의에 우리나라 독립을 주장하기 위해서 갔다? 그런 거 주장하는 회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없이 독립운동을 전공하시는 그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게 만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면서 독립운동을 봐야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몇몇 사람은 영웅을 만든다고 해서 독립운동이 되는 건 아니에요. 독립운동이 위대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처음부터 근데 손병희는 처음에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바꾸자고 하는 일차에도 들어가자고 주장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교정 쌍전이 뭐냐면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는 서로 똑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했는데 최시영이 아니다. 우리는 종교다. 그러니까 뭐 종교라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거부를 했으니 결국 2차에 나라를 찾으려고 나라를 구하려고 했을 때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북접의 통령이라는 걸 그 북접을 이끌고 전봉주가 함께 동학농민전쟁 제2차 봉기를 지휘했었죠. 예. 굉장히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정봉주가 손병희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손병희 그 다음에 이 손병희 아니라 전봉준 그 다음에 손아중 김계남 이게 세 명이 동학의 지도자인 1차 때부터 한 건 맞아요. 근데 2차 때 손병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분은 북접이었고 그 다음에 전봉준이나 김계남이나 손아중은 남접이었어요. 남접이 먼저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북접인 이 손병희에 대해서 청주시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전라도에서는 정말 목숨 걸었습니다. 지금 전봉준을 독립유공자로 하려고 목숨을 걸었는데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엄청 힘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학자가 그때 한 20몇 명 모였는데 그 중에 2명 빼고 다 반대했어요. 왜냐하면은 독립유공자는 1910년 나라가 망한 다음에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라가 있을 때 있는 사람까지 유공자로 해주면 우리 스스로가 1894년에 우리가 나라가 없었다는 걸 인증하는 게 된다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국가보훈처가 의병까지 준 거예요. 그 의병을 준 것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세계사적으로는 안 맞아요. 의병한테까지 준 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의병이 싸우고 나라가 망한 거니까. 그분들 독립운동이라고 뭐 해도 될까? 어쨌든 근데 나라는 있었잖아요. 굉장히 이게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1894년 가면 이제 이때도 나라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학자들이 다 반대를 했죠. 그리고 한 2분이 이제 찬성을 하셔가지고 이제 보훈처도 그런 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걸 끝까지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역사학자들 입장은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지라고는 생각했는데 보훈처에서는 이제 그렇게 밀어붙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런 일 어쨌든 그래서 손병희는 이때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제대로 부각이 안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피신을 다니는데 북쪽 지방으로 가서 장사를 하고 동학을 이제 포교를 하게 되면서 결국 동학의 기반이 서북 지방. 여기서 서북이라는 것은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를 이야기해요. 북쪽으로 다 옮겨갔어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 최시영이 자기가 이제 피신을 다니다가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3명한테 자기의 어떤 그 교권을 말하자면 동학의 지도권을 넘겼는데 왜 3명한테 넘겼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3명도. 다 피신하고 온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결국은 그 97년에 일단 한 명, 이 3명 중에 한 명한테 준 거죠. 이거 다 배수지를 치고 그 다음에 한 명한테 준 거예요. 예.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 중에 손병이 잘못했을 경우에 이 2사람이 이제 책임을 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898년에 최시영이 교수형을 당한 다음에 결국 셋이 싸워요.
자, 이때 보면은 사실은 이 손병희하고 이제 손천민, 근데 사실은 이제 최시영이 좀 이제 약간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이 손병희한테 줬는데 사실 손천민이 먼저 그 동아학기 굉장히 이 그 양반 출신이고 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한테 주고 김병국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밖에 모르니까 여기서 보수적이라는 건 정치적 보수적인 게 아니고 종교, 온리 종교. 우리는 종교여야 된다. 근데 손병희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입장을 보니까 아까 우리가 봤지만 손병희는 이미 이때부터 동학군이었을 때부터 이 교정 쌍전을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손병희는 왜 3.1운동을 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종교이지만 자신들이 어쨌든 한국 민족으로서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밝힐 때는 종교인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서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런 어떤 생각이 예전부터 없었으면 3.1운동에 뛰어들기가 힘들겠죠. 그 다음에 이 손병희가 결국은 99년에 교권을 장악하고 손천민은 체포 처형이 되면서 김영국이 이제 거의 활동을 못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서북지방을 근거로 해서 손병희가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세력이 많아야 이게 교권을 장악할 수 있거든요. 손병희 성공한 거예요. 삼남에서 서북지방으로 가게 돼요. 자, 그럼 삼남에서 왜 서북지방으로 갔을까? 이것도 손병희가 저는 이 서북지방이 갖고 있는 이 변화를 굉장히 잘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9세기가 되면 삼남지방, 그러니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나온 세금보다 평안도에서 나온 세금이 더 많았어요. 훨씬 잘 살았어요. 여러분 혹시 북한에 가보셨어요? 저 2007년에 북한 갔었는데 거기서 평양에서 묘양산을 가면서 거의 입이 이만큼 벌어졌는데 왠지 아세요? 왠지 북쪽 가면 다 산 같지 않아요? 산만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와, 지평선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평야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역을 하잖아요. 잘 사는 거예요, 평안도가. 그래서 평안감사가 돌아올 때 울었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 시기, 일제 시기에 서울 다음에 2대 도시가 평양이었어요. 백화점도 서울하고 평양밖에 없었고 평양에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일제 시대 때 노래들 있잖아요. 레코드. 대부분의 레코드 회사가 다 평양에 있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가수들은 대부분이 평양 기생이었고요. 이 완전히 그 문화의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화, 꿈틀거리는, 그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고 새로운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데 열려있는 마음이 있는 이 서북지방, 북한 지역을 눈에 둔 사람이 바로 손병희였기 때문에 손병희가 이 포교를 통해서 기반을 다지고 1899년에 완전히 교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CEO가 어떻게 성공했는가 이걸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같아요, 원리는. 실제 원리는 같아요.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1901년에 이제 일본에 망명을 하게 됐는데, 망명을 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독립협회나 만민공동, 왜냐하면 이제 도망 다니면서 서울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898년에 손병희는 뭘 했을까라는 얘기를 잘 궁금해해요. 손병희 뭐 했을까? 손병희도 서울에서 다 봤을 거예요. 이 독립협회가 1898년에 했었던 일은 정말 엄청난 건데, 뭐 1898년 3월에 만민공동회를 처음에 독립협회가 열었어요. 이 만민공동회라는 게 대중시위잖아요. 이 대중시위인데 3월 달에 열었을 때 주요 이슈가 뭐였냐면은 러시아가 자꾸 이권을 침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차를 해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그다음 절영도라고 해서 부산 앞에 있는 동백섬을 조차를 해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또 이 한노은행을 만들겠다. 이건 이제 재정을 장악하려고 한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독립협회 주관으로 3월 달에 만민공동회 열렸어요. 그래 모여가지고 주장만 했어. 주장만 했는데 러시아가 알았어요. 은행 설치 안 할게요. 절연도조차 하지 않을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비폭력 평화 시위가 성공한 거예요. 이건 정말 많은 사람한테 임팩트를 주죠. 돌을 던지거나 총을 쏘고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좀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주장을 했는데 러시아가 그걸 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비폭력 평화 시위가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사람들이 재미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만민공동을 연 거예요. 1년 내내 안건마다. 그래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김옥육이라고 하는
러시아 통역관이 있었는데 고종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그래서 맨날 신하들이나 이런 그 유생들이 그 귀양 보내라고 그런 건데 이제 고종도 어떤 스타일이냐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기가 좀 그렇게 튼실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김홍육을 유배를 보냈어요. 그 김홍육이 너무 배신감 느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고종의 요리사를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고종이 먹는 그 커피에다가 마약을 탄 거예요. 그때 마약이 뭐였죠? 아편이었죠. 예. 저는 그래가지고 아편을 많이 넣으면 죽지 않을 텐데 뭐지라고 지금까지 생각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사고가 났었죠. 필로폰을 과다 투약해서 죽었어요, 두 사람이. 최근에. 술을 먹고서. 예. 그런 거 들으면요, 치사량이 있구나. 그 아편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먹었는데 고종은 괜찮았어요. 근데 순종이 좀 몸이 약했거든요. 황태자가 쓰러진 거예요. 이걸 바로 고종이 반역 사건으로 세팅을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독립협회 밀리고 있었거든, 자기가. 밀리고 있어가지고 뭐 독립협회가 우리는 뭐 독립협회가 사사로워 모여가지고 정치 얘기하지 마 이렇게 이제 고종 얘기하니까 우리는 사사로운 모임이 아니라 공적 기관이다 이러고 논리를 쫙 핀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그래 이렇게 자발적 결사체니까 인정을 해준 거예요. 밀린 상태이니까 뭔가 공격을 위해서 이제 세팅했어.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1894년에 갑오개혁으로 완전히 그 신체형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목을 벤다든지 이런 어떤 참수형 같은 게 다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자 고종을 죽이려고 했다고 해서 딱 사건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 생긴 문제가 뭐냐면 재판을 공개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왕을 죽이려고 했다. 너 왜 죽이려고 했냐? 이런 거 듣는 것 자체가 왕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 왕의 존엄에 대한 위협인 거죠. 예. 그래서 공개 재판을 열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독립협회가 재판을 열어라 했는데 재판도 안 열고 처형해 버렸어요. 거기다 고문까지 한 소문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만민공대가 열은 거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대신들 다 물러나라고 7명 다 물러나라고. 어떻게 될게요? 7명 다 물러났어요. 그래서 박정영이라고 하는 개혁적인 총리 대신이 나왔죠. 정권 교체되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다 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901년에 망명해서 5년 동안 일본에 체류하면서 정말로 새로운 현대 문명을 보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고종한테 떠밀려서 이제 일본의 망명객들을 이제 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명리전, 삼전론, 명리전이라는 것은 이치를 밝히는 그런 이야기란 뜻이고 삼전론은 언전, 도전, 행전. 그래가지고 뭐냐면 어떻게 행동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교육이에요. 언어는 그다음에 이제 도전, 도덕적 가치, 윤리, 어떤 윤리, 그다음에 어떤 그 정말 돈이라고 뭐라 그럴까 어떤 그 경제,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말하자면 교육을 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느냐 이거 싸움이다 이제 이거 전쟁이다 이렇게 한 거고 준비 시대는 우리 이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시대인데 요 세 가지는 손병희가 집필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양한목이 집필을 한 걸로 사람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손병희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그럴 수가? 예, 그럴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논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양한목이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명리전과 삼전론과 준비시대를 통해서 하면서 이 내놓은 가치가 부강, 잘 살아야 된다, 문명해야 된다,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입헌제도 이야기하고 향자치는 뭐냐면 지방자치를 얘기한 거예요. 지방자치를 주장해요. 예. 그리고 식상능력, 유학장려. 실제로 유학생을 많이 데려가요. 예. 이 상황에서 본다면 완전히 손병희는 이 문명 개화의 앞장을 서서 그걸 통해서 종교를 확산시켜 나가자라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일본에 있으면서 한 일이에요. 두 가지가. 하나는 상소운동을 했어요. 뭐냐면 상소의 내용을 보면 의회를 설립하자. 종교, 이건 국교를 반표하자. 재정을 정리하고 정치를 개선하고 유학을 장려하자. 이게 사실 천도교, 이게 누가 봐도 이거 정치운동이죠. 예. 그래서 일본에 망명해 보니까 일본에 망명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망명객들과 함께 정치 행동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상현에는 이용구를 시켜서 진보회를 만들고 정치개혁 운동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황실을 존중하고 독립기초를 공고히 하다는 이 내용이 뭐냐면 입헌군 주제 내용이에요. 1898년에 독립협회가 실제로 그 의회 개설 운동을 위해서
운동을 했고 고종이 받아들였어요. 박정영이 받아들인 건데 그렇게 해서 독립협회에서 반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고종이 반을 임명해가지고 의회를 만들려고 했어요. 약간 이게 말하자면은 유럽의 상원이죠. 이걸 만들려고 했는데 그 독립협회 선거가 있기 전날 서울에 쫙 벽보가 붙었어요. 독립협회가 결국 원하는 것은 공화정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왕은 없앤다는 얘기죠. 근데 고종이 마치 손발을 맞춘 듯이 그 다음날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독립회 사람들 다 체포했어. 간부들을. 이게 마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 공작을 누가 했느냐. 고종이 했을 수도 있고 보수적인 정치 세력들이 했을 수도 있고 이걸 빌미로 해서 잡아갔어.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되니까 계속 우리는 사실은 공화정 아니다. 근데 공화정이란 말을 정말 고종이 있는 그 전제군주의 국가에서 하기 어렵죠. 우리가 공화제하자 주장. 그래가지고 그 신민회라는 단체가 최초로 공화제를 주장한 걸로 교과서에 나와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공화라는 말은 못 써요. 뭐라고 썼느냐면은 국민주의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갑자기 공화 단어 두 단어는 이때 금기어야. 공화 단어 쓰면 큰일 나요. 고종이나 순종이 뻔히 살아있는데 전제군주제에서 왕을 존중하면서 국회를 열자는 것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얘기해도 별일이 없어.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오면 1898년에는 그 얘기 했다가 독립협회 사람들 다 잡혀갔잖아요. 근데 1900년대 넘어오면은 그 얘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헌정연구회라고 하는 단체가 입헌군주제를 연구했던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공개적인 단체들이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왕실을 존중하지 왕실 없으면 공화제를 꿈꾸는 게 아니다. 라는 걸 그 고종한테 안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걸 앞에 내세운 거예요. 그다음에 정부를 개선할 것. 이것도 입헌군제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당시 사람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왕권을 축소하고 신권을 강화하자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나라가 왕권을 강하고 신권을 강화하자고 했는데 굉장히 신권이 셌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 왜 그러냐면 1905년에 을사조약에 도장 찍은 게 5명이 대신이잖아요. 왕을 패싱하고 그렇죠? 도장을 찍을 수 있었다는 거는 신권이 강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감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에휴 진짜 그 신하들이 그냥 왕을 따돌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신권이 그만큼 강했던 거예요. 그만큼 왕권이 약했던 거기도 하고요.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러나 주권이 왕한테 있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법적으로는. 근데 이제 진보 의원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까만 옷을 입고 단발을 하니까 까만 옷 그 당시 사람 우리가 다 흰 옷만 입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흰 옷만 입고 그 무명을 흰 옷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언제나 생각해요. 대부분 무명 옷을 입었잖아요. 무명을 과연 흰 옷이라고 해야 될까? 도대체 저 백이란 말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렇다고 누런 옷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하고. 근데 이제 흑의를 입고 단발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일본의 어떤 침략의 상징일 수 있었기 때문에 거부감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진보회와 일진회가 또 합병을 했어. 근데 일진회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해요? 대표적인 친일단체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일진회도 계속 했었던 게 문명개혁 운동이에요. 국정개혁 운동이고. 예.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일본 편을 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됐지만 항상 그러니까 잘 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잘못하다가 한 번 잘하면, 항상 우리가 사건들 있죠, 사건들이. 이번에도 제가 이제 보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교수에 대해서 먼저 이제 논쟁이 막 위대한 한국인이라고 하다가 약간 뻘쭘한 게 미국인이잖아요. 국적이, 그죠? 그러다가 이제 약간 바꿨어, 한국계로. 한국계. 미국인이고, 그러니까 한국계 그 허준희 선생님. 그러다면 이제 수포자냐 아니냐 논쟁이 일어났었죠. 이거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포기했다가 나중에 잘했다. 아직까지도 논쟁인 것 같다. 어떤 기사를 보면 대학교 4학년 때 정신을 차렸다고 되어 있고, 근데 본인 얘기는 고등학교 때 수학을 못하진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영웅이 된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막 정비되기 시작해. 그러다가 이제 역경을 딛고 뭐가 돼야 이게 또 드라마가 되니까 사실 그렇게 되는데 엄마 아빠가 고대 교수, 서울대 교수였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대부분 고난이 있었다면 스스로 짊어진 고난이었겠죠. 살면서 많은 고난이 있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자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왜 그런 사람도 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꼭 약간 드라마, 영웅시나 이런 걸 사람들이 좀 원해가지고 굉장히 과하게 쓴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던데, 왜냐하면
그 제일 재밌었던 게 그 허준희 교수의 고등학교 때 가요 선생님이 지금 현재 카이스트 교수인가 그래요. 그분 인터뷰도 나왔었어요. 고등학교 때 서울대 물리학부에 있으면서 가회를 했대요. 예. 근데 제가 보고서 너무 웃겨가지고 야 가회를 할 정도로 개인과 교수를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도 똑똑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정말 야 그러면 이제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자라서 꾸준히 자기 좋아하는 걸 하다가 상을 탔다. 뭐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조용히 살다가 꾸준히 자기가 잘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저도 약간 평탄하게 자란 스타일이거든요. 예.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한번 사업에 망해가지고 어려웠긴 했지만 대부분 어쨌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문화적으로도.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어렸을 때 제가 했었던 많은 것들을 제 친구들이 안 했다는 거를. 예.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 어렸을 때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랬을 때 이렇게 보면 그런 거는 너무 스토리를 그렇게 짜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일진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일진회가 평상시 했던 거는 사실은 다른 단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을사조약에 찬성하고 한일 병합조약에 찬성하는 뭐 이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신의 일생을 살면서 이 포인트가 나의 일생의 결정적인 포인트 아닌지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행동을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때 그 손병이 했었던 가장 재미있는 주장이 동학을 국교화하자는 거였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일본 신도의 영향이라고 봐야 돼요. 일본의 신도가 국가 신도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어머 왜 손병이 일본 걸 따라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이 친일파라고 얘기하고 갑오개혁도 친일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나이가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들이 말하자면 어떤 반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보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독립신문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그런데 본데 제가 보기 전까지는 독립신문이 굉장히 친일적이라고 하는 서울 신유황 선생님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지만 눈을 씻고 봐도 친일적인 요소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냥 정말 독립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듯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친이란 말을 붙인 것 자체가 아니 과잉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좋은 거는 따라하는 건 한국인이 갖고 있는 지금 이 지위에 한국이 이 지위에 오르는 것도 굉장히 그게 큰 역할을 했어요. 한국인들 때 일본을 딱 보니까 일본은 뭐냐면 정신적으로 통일이 돼 있기 때문에 잘 산다고 본 거예요. 손병희가. 그게 뭐냐 일본 신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느 나라는 국교가 있다. 그래서 계명 문화다. 이게 뭐냐면 문명 개화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명한 도로서 계명하지 못한 나라에 가서 그 덕을 행해서 백성을 교화하면 민심에 돌아가는 물이 돌아가는 바가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으니라. 너무 옛날 말을 읽으니까 막 헷갈리네요. 예.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세계 각각 문명의 도를 지켜 그 백성을 보호하고 그 직업을 가르치고 그 나라로 하여금 태산과 같이 편안하게 이르렀기 때문에 이것은 도 앞에는 큰 적이 없다라고 대적할 것이 없다. 것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계명 문화라는 걸 주장을 한 거죠. 계명한 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계명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동학을 국교화해서 우리도 어떤 일치된 도로서 문명 개화하자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디에 줄을 섰느냐? 일본에 줄을 섰어요. 그래서 일본을 맨주로 해서 동양의 평화를 수호하자. 이 동양 평화로는 결국 서양과 동양이 전쟁을 한 거잖아요.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황인종이 백인종을 이긴 최초의 전쟁이에요. 이게.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을 맹주로 해서 일본이 늘 무슨 주장을 했냐면 일본과 중국과 조선이 잘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내면서 세계에서 이제 뛰어난 그런 힘 있는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한 게 동양 평화론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서 일본이 그걸 지도한다고 얘기하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은 일본밖에 없다. 중국과 조선을 말하자면은 이 제국, 그러니까 이 제국으로 만드는 그 제국주의 국가로 만드는 그런 힘은 일본한테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일본 육군성에 그래서 10,000원을 헌납하고 동학군에게 일본군 원조라고 치죠. 이것 때문에 이제 진보회가 그러면서 큰 문제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일본을 지원한 게 되니까.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야 그때 그랬으니까 완전 지켜가지고 일진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진회가 당시에 완전히 막 그 을사조약에서 찬성하면서 완전히 무너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안 무너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노선인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떤 노선을 선택하냐인데 이렇게 일본을 도왔던 이 손병이었지만 국내에 들어와서는 다른 행보를 보이거든요. 일본을 도왔고 러일전쟁 당시에는 일본을 도왔어요. 그 다음에 일본 정부와 밀약을 맺어서 친러 정부 이 와중에도 이제 반란 정치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해서 그 친러 정부를 타도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 정부는 오히려 손병희를 친러 세력이라고 의심한 거예요. 이게 또 참 망명객의 운명이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예. 본인은 일본을 도와서 그 일본의 지휘를 받아서 정치 쿠데타를 일으켜 보려고 했는데 이거 정치 쿠데타 내용도 결국은 입헌군제로 가는 거예요.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게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일본 정부는 손병희를 오히려 친러 세력에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언제냐면 1900 들어오는 걸 제가 안 썼구나. 1905년에 11월에 을사조약이 맺어진 다음에 1901년에 이제 일본이 을사조약을 맺고 보호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권이 보호가 되는 거야. 이제 자기 생명이 들어와서 잡혀가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고 들어오게 되죠. 들어와서는 이제 천도교를 창건을 하게 돼요. 그래서 딱 들어오자마자 총구 만들고 지방교구 만들고 약간 뭐로 만드냐면 정부 스타일로 정부 조직표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교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방, 그 다음에 중앙총무랑 약간 수도 이렇게 식으로 해서 만들고 교구랑 연원제를 이월한 건 뭐냐? 교구는 그냥 행정적인 교구를 만든 거고 연원제는 뭐예요? 이렇게 이 서로 포교한 제가 이제 포교하고 이렇게 포교하면 이게 한 연원이거든요. 이런 인적인 네트워크, 인적인 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구라는 것은 행정망을 만들고 이렇게 이원화시켜요. 근데 천도고 대원이다 이건 뭐냐? 다 한마디로 말하면 헌법이에요, 헌법.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 뭐가 되냐면은 조선총독부 입장에서 보면 약간 사이비 정부 같아요. 사이비 종교란 말은 들어봐서 사이비 정부란 말을 못 들어봐서 약간 유사 정부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헌법 일종이. 그래서 대도주는 하늘의 영감으로 계승한다. 이 대도주가 손병이잖아요. 종교인 거죠, 일종의. 그 다음에 대종정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 최재호를 대신사라고 부르고 최시영을 신사라고 부르고 자기를 성사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쫙 이건 약간 기독교에 이런 거 좀 따라하면서 한 다음에 인내천을 이야기하게 되고 일요일 날은 시일날이라고 불러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기독교에서는. 그 다음에 그 시일 성화 이게 예배예요. 천독성은 찬송가. 성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헌금 내듯이 쌀을 내는 거죠.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교구 같은 걸 만들었을 때는 교회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구의 그 건물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딱 누가 봐도 약간 종교. 그다음에 심지어 교리 학습서라서 약간 그 교리를 가리키면서 초등학교 교육도 시키는 그런 학교 교리 강습도 만들고 기관지도 내고 그렇게 하면서 완전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만들어요. 손병희 정쯤에도 쫙 이렇게 피라미드 조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다 만든 다음에는 김영국하고 박인호한테 넘겨줘요. 김영국은 1910년에 도주직을 맡았다가 왜 박인호한테 가냐면 김영국이 나가가지고 시청교로 가버렸거든요. 시청교가 뭐냐면 천도교에 있던 이용구가 천도교에서 쫓겨나요. 왜 쫓겨나게 되냐면 손병희가 들어온 다음에 굉장히 그 일본 정부, 일본의 보호국이었던 어쨌든 통감부와 밀착되어 있는 이용구가 자기의 어떤 지휘 통솔권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밀어내버려요. 밀어내게 되니까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김영국이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그 손병희가 절대 아까 얘기했지만 세 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손병희, 손천민, 그 김영국, 최시영한테 교수받은. 그러니까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시청교로 가버려요. 이용구가 이제 천독이 쫓겨나가지고 만든 게 시청교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박인호한테 이양을 해도 그래도 여전히 교주였죠. 이 교주. 제가 교주 볼 때 생각나는데 일본에서 교수가 뭔지 아세요? 교수를 발음이 교주예요. 일본에 대학에 가면 여기저기서 교주 막 불러요. 내가 여기 진짜 교주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교수가 교주예요 거의. 학생들한테 심각하죠 사실은. 근데 그래서 결국 동양적 위인으로서 자태 품격을 갖춘 풍우나라고 하는 어떤 그 이미지가 당시에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게 서북지방의 근거를 둔 데다가 약간 서북지방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서울의 사람들이 약간 쌍놈 약간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사실 높게 평가하진 않아요. 사실 10년대까지
조선 총독부도 좀 약간 멸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조선의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손병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지위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손병희를 순식간에 높은 지위를 올려놓은 게 바로 3.1운동이에요. 3.1운동이 딱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손병희에 대해서 이제 일본의 기본적인 시각은 혹세무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 정부가 너무 헷갈려 있어요. 왜냐하면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손병희가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일본인으로서는. 전혀 3.1운동이 일어날 거를 예상을 못했어요. 예상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10년대에 모든 그 한국인들의 그 언론을 다 그 불법화 시켜놨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기관지인 매일신문만 발행을 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10년대에 한국인들이 만들고 쓰는 신문이나 잡지가 많았다면 한국인들이 식민지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이 있는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완전히 짓누르면 통치가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무단 통치. 그런데 이게 뭐냐면 상대방을 모르면 제대로 통치할 수 없어요. 근데 막 누른 거죠. 무단 통치한 거예요. 근데 약간 1917년, 18년 가면서 조선 총독부의 하세가와 총독은 여전히 그걸 고수했는데 주변에 이제 식민지였던 조선에 와서 살아봤던 일본인들이 볼 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누르고 일방적으로 통치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한국인들한테 이 신문을 발행하도록 해주자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하세가가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몰랐던 거예요. 3.1운동 일어나죠. 아니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3.1운동 연구해보면 정말 엄청나요. 28일 날 전국에 독립선 다 뿌렸거든. 그때까지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계속 몰라.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걸 이끌었던 손병희 그리고 그 밑에서 그것을 기획했던 최린이 사실 3.1운동의 최대의 수혜자죠. 영웅이 된 거죠. 하지만 이제 손병희는 죽고 최린은 남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친일파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의 이 한 번에 떴어요. 3.1운동이 만든 최대 스타는 최린이었어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아까 얘기했지만 일진회를 이제 축소를 했는데 이때 보면요. 대교구가 72개에서 23개. 이게 이제 손병희의 무서운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용구 자체가 서북지방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주판을 알리면 안에서 어떻게 정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정리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진짜 제가 볼 때는 손병희에 있었던 가장 그 훌륭한 일 같아요. 자기의 노선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세를 불러일으키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전혀 장악되지 않고 일본과 함께 한패가 돼서 놀아나는 이용구 이파를 내보낸 거죠. 그리고 나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사실은요. 특히 대한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일진에 맞섰어요. 그래서 대한협회가 굉장히 컸고 거기서 정당운동을 해요. 뭐냐면은 입헌군제 운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일본을 동맹으로 만드느냐 대동합방론이 있는데 이 일진회가 대동합방론이에요. 뭐냐면은 그냥 나라를 합치자 합방이잖아요. 나라를 합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손병희는 동맹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민지 만들고 뭐 보호국을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고 일본은 우리의 동맹으로 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입장이 달랐던 거예요. 노선이. 그래서 일본은 무담보 창안을 제공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의 부강을 돕는 조력자의 보여자이지 결코 침략자가 아니었다라는 인식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침략해서 실제로 나라를 그 식민지를 만들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거죠. 일본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정세 판단을 했었으면 이게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을 텐데 1909년에 이제 안중근이 이토리부미를 이제 저격했잖아요. 이 사건은 사실은 일본으로서는 이토리부미가 또 아이러니하게 일본 안에서는 한국을 무조건 점령해서 이제 식민지를 만들어서 안 된다는 반대로 이제 거의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외교를 통해서 이제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사실 그래서 1910년에 8월 23일 날 도장을 찍은 다음에 사실 대한제국이 도장을 찍은 건 8월 23일인데 발표는 29일 날 했어요. 그 6일 동안 일본이 한 일은 뭐냐면 각국의 대사를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도장을 찍었다. 여기에 대해서 암묵적인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대사들한테 이야기했고 대사들이 본국에 연락해서 그것에 오케이를 받는 시간이 걸렸죠. 6일 후에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시로 망한 건 8월 29일이지만
날짜가 사실 도장을 찍은 건 23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됐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1910년 8월 29일 날 나라가 망했을 때 사람들이 당연히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조용했죠. 별일 없었어요. 제가 조사해봤는데 참으로 조용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정사실화. 얼마나 기정사실화 됐냐면 요거보다 이제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미국에 이제 있는 재미교포들이 만드는 신한민보라는 기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임시정부 수립 주장이 나와요. 이미 나라 망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를 어디다 세울 것인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방식으로 이미 나라가 기울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 대동학방론이라는 것은 이제 하여튼 대한제국이 무너지는 거지만 일본 동맹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어차피 통감부가 설치된 상황에서.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동맹이라고 하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게 이제 손병희의 이제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 침략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애써 외면했겠죠. 자, 그런데 191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말했지만 천도교가 약간 나라처럼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왕이 있는 것처럼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딱 이렇게 중앙도 있고 지방도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라를 잃으니까 다 엄청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희 이렇게 2만 오면 한 달에 2천 오면은 엄청난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인구가 아니에요. 천도교 집으로 그러니까 한 가구당 이렇게 계산하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그렇게 되면서 서북 지방에, 즉 북한 지역의 80% 이상, 선천구 같은 경우는 성충 인구의 2분의 1이 천도교예요. 완전히 나라 망하고 10년, 20년, 12년, 12년, 13년 막 올라가요. 왜 이렇게 천도교에 모였느냐?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실감을, 나라에 있는 상실감, 이 공허함을 달래줄 수 있는, 위안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제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식민 지배에도 수혜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손병희가 이러면서 정말 이 성미제라는 게 뭐였냐면 쌀을 받는데 이 쌀을 받을 때 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쌀을 당시 시세로 돈으로 환산해서 받는 거예요. 쌀값이 폭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는 돈이 많아지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매일 저녁 끼니마다 한 숟갈씩 이렇게 모아서 그만큼의 쌀을 팔아서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918년에 일본에서 쌀 폭동이 일어나면서 쌀값이 천정부지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천도교에 갑자기 18년에 돈이 많아. 이 돈이 또 어디 쓰였어요? 19년 3.1운동 자금으로 쓰인 거예요. 자, 일본의 쌀폭동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의 쌀폭동이라는 혼란이 경제 혼란을 가져왔는데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는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나한테는 기회인 게 남한테는 굉장히 아군일 수 있고 나한테 아군인 게 남한테는 행운일 수 있고 이런 경우 원래 다 그렇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맨날 저는 반반주의자라고 그러는데 다 좋은 것도 없고 다 나쁜 것도 없고 한 반쯤은 좋고 반쯤은 나쁜데 그 반이 내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내일부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게 돼요. 사실 이렇게 되면서 손병희 교주로서 카리스마 엄청나게 강하게 되면서 저 손병희의 이 이회를 반대하는 세력 누가 있었냐면 최동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동희는 누구냐면 최시영의 큰아들이에요. 왠지 그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일 것 같죠? 최시영의 큰아들이었는데 이 최시영의 큰아들인 최동희는 일본 와세대대학교 정경학부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학벌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그렇고 뛰어나죠. 심지어 이 사람 10년대 독립운동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들어왔어. 그 손병희도 최대적이에요, 사실 이렇게 보면. 왜냐면 최동희는 가만히 숨만 쉬어도 사람들이 모여들거든. 근데 이런 세력들의 저항을 이제 무력화할 수 있는 정도의 카리스마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도가 날마다 증가하여 300만을 헤아린다. 그 발전의 신속함은 거의 고금의 종교계에 일치가 없는 박의식. 왜? 1910년대를 넘으면서 한국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종교는 천도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변화가 있게 된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병희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 노선을 분명히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가 키워나갔어요. 그래서
다 말하자면 요거는 뭐냐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체리를 비롯한 지식인들이 갑자기 나라를 잃으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은 정치도 해야 되고 그렇죠? 군인도 돼야 되고 언론인도 되고 많은 걸 해야 되는데 나라를 잃으니까 다 못하잖아요. 모두가 실업자가 된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체린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망명을 했어요. 그때 망명을 했는데 망명하지 않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체리는 자기 발을 찾아오죠. 손병희를.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해요. 천도교로 말하면 나는 그 교리가 어떤지 조직이 어떤지 자세히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천도교에 대해 흥미를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조선의 피와 조선의 뼈와 조선의 호주 탄생한 조선산이고 동학 이래 혁명정신이 충족된다라고 하는 것들 보고왕 및 포덕천하 광제 창생이라는 정책 이념이 원대했다는 걸 알았다. 근데 왜 기독교는 싫으냐? 기독교는 조나 서양인의 세력 밑이라 까딱 잘못하면 서양인의 노예생활을 하기 쉽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지 않고 조선이 상설한 종교요 동학 이래 빛나는 역사를 갖고 있으며 단순한 천당을 간다고 노래하거나 극락을 간다고 불교를 얘기하는 거죠. 목적하는 집단이 아니고 불우한 인문들이 많이 모인 단체라 천도교에 입도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시린이. 이런 거 사람들이 요 대목에서 그러니까 기독교도 들어갈 수 있는데 기독교보다는 조금 더 아까 얘기한 대로 완전히 새로운 거보다는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걸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동학교인.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서북 지방에서 도시에는 기독교인이 많고 농촌에는 천도교인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천도교가 조선총독부를 대할 때 천도교가 어떻게 하냐면 메이지 신궁 짓는다. 메이지 천황이 죽었어요. 그래서 신궁을 짓는데 1,000원을 기부한다든지 천황이 사망하면 손병이나 권동진이 조선총독부를 방문해서 조의를 표시한다든지 이러한 그래서 이런 글도 또 저 신문에 내기도 하고 조선 매일신보에 문명이 야만을 통치하고 선정이 악정을 개량하는 것은 인민의 복이다. 우리가 천황폐하의 신민이 된 이래 학정을 일삼는 관리와 더러운 정치가 사라지고 좋은 제도와 법이 생겨나니 우리 교인은 그 은택에 감사하는 선량한 백성이다. 자, 이거 보면 완전 친일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진심이 어딘지 아세요? 학정을 일삼는 관리. 조선 후기 이래의 관리들의 부정부패.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복지 구율 제도였던 환곡이 착취제도가 되는 거예요. 약탈제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환곡이 원래는 이렇게 봄에 곡식 떨어지면 곡식을 나눠주고 간에서 그죠? 가을에 수확할 때 이제 곡식 수확할 때 받는 거였잖아요. 이걸 모든 사람들 다 나눠주고 받으면서 막 돌 섞어주고 뭐 흙 섞어주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원래 처음 세팅이 조세제도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어떤 룰 같은 걸 고민할 일이 없었잖아요. 그걸 다시 조세로 만들어가지고 있으니까 약탈하기 제일 좋잖아요. 정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더러운 정치. 이거 정치에 대한 환면. 차라리 식민지가 낫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예요. 막 요즘 막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건 이런 마음을 이제 사람들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디냐면 문명이 야만을 통치하고 선정이 악정을 개려. 여기에 포인트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3.1운동 당시에 손병이 다시 이 얘기를 해요. 자기 입으로. 신문 받으면서. 네, 판사한테. 그러면서 이제 근데 조선총독부는 천도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렇게 돈까지 갖다 바치는구만. 천도교의 교주는 왕이고 중앙총부는 정부 형태를 모방한 유민 구라프. 네, 딱 알긴 알죠. 네, 정부 형태를 모방했다. 천도교는 종교를 비인자한 정치 결사체인 유사종교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종교에 안 껴져. 일제시대 종교 3대 종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신교, 신도. 식민지니까. 유교, 불교, 기독교. 이거 헷갈리는데. 예, 기독교, 불교, 그 다음에 신도. 이렇게 세 가지. 그 나머지는 다 유사종교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근데 박은식 그런 얘기예요. 종교단체라는 것을 부인하면서 날마다 경찰을 파견하여 중앙총부와 각재 교구를 감시하며 달마다 재무회계의 장부를 보고하게 하여 없는 흠을 억지로 찾아내어 다수 증벌을 행한다. 교회의 주요한 인물은 날마다 그들의 정찰과 속박을 받는다. 지방 고도의 심상한 그러니까 평범한 그런 출입도 구금당해서 곧 노예나 가축 따위 대우를 받는다. 교인이 비교인과 교인이 아닌 사람과 소송하는 있으면 사리를 옳고 그름을 분부를 하고 반드시 교인을 패소시켰다. 자, 이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10년대 정치가 정말 이랬느냐? 실제로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와서 굉장히 10년대 포악스럽게 했을까요? 왜 총칼을 찼을까요? 우리 한강언니가 이분보다 더 했었거든. 그러니까는 약하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본인은 너무 적었고 한국인은 너무 많잖아요. 동네마다 3,000명 사는데 일본이 5명 살아. 누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빠친코 보고서 열받았다니까요. 진짜가 무섭지. 빠친코에 보면은 이렇게 제가 1, 2회만보다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나와요. 이렇게 일본을 비난했던 사람을 그 장터에서 이렇게 끌고 갔는데 막 일본 순사가 끌고 가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보다가 뚝 요즘 말하면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지금 일본을 이렇게 포악하게 그린 건 좋은데 실제 그렇게 데려가는데 그 쳐다보면서 벌벌 아니 2명이 그러고 있는데 2명 거기 있는 수백 명이 달려들어서 두드려 패면 꼼짝도 못하는데 가만히 이러고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장면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마 몰래 내려갔을걸요? 밤에 와서. 무슨 얘기냐면 총칼 차고 있는 게 그럼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 1920년대 이후 계속 경찰 숫자 늘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많아야 돼. 이게 진짜 무서워요. 3.1운동 때 진짜 놀라운 거 뭐냐면 3.1운동 때 일본인 죽은 일본인이 있어요. 근데 다 헌병이나 군인, 경찰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3,000명이 운동하고 있는데 거기다 총 쏘니까 3,000명이 만세부르는데 거기다 총 쏘면 사람들 도망가가지고 가서 그 저기 경찰 두드려 패가지고 죽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총을 갖고 있어도 죽어. 근데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한국인들 무서워하면서 총칼을 차고 있었고 3.1운동이 일어나자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일본인을 한 명도 안 죽인 거 아세요? 민간인은? 한 명도 안 죽였어요. 반일 운동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인 한 명도 안 죽였어요. 민간인은. 근데 민간인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새갈고리 차고 막 이러고 막 지키는데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 만세부르면서. 일본인 민간인 한 명도 안 죽였고 무장했던 헌병이나 경찰만 죽였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데서 이제 우리끼리 역사적이 우리끼리 민도가 높다며 이게 반일 운동인데 민간인 한 명도 안 죽었다고 막 그러는데 그런 어떤 게 했을 때 그만큼 우리가 1910년대 무단 통치라는 건 일본이 수적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내가 힘이 있어 나를 건드지 말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총을 들고 칼을 차고 다녔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무서워했느냐 이런 게 우리들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럴 때도 막 일본을 미워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막 역사학자들이 쓰고 그걸 막 우리가 공부하고 교과서 공부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역사적 맥락이 삭제돼 있다니까 다. 맥락적으로 잘 생각해보면 잘 생각해보면 그랬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3.1운동 당시에 정말 그래서 경찰들이 엄청나게 공포를 느꼈죠 사실은. 그래서 군대가 출동을 한 거예요 일본에서. 그래서 근데 웃긴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무장을 하고 하지 않았잖아요 3.1운동 때. 근데 일본에서 군대를 왜 파견하기는 이 숫자가 모자라니까 위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군대가 이제 출동을 한 건데. 근데 1910년대 천도교는 뭐냐면 실력을 쌓자. 나라는 이렇지만 우리가 실력을 쌓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학교 찬조금에서 학교 경영을 해서 보성학교, 동동학교 지금 고대나 이런 쪽을 다 사실 천도교가 1910년대 운영을 했었죠. 그리고 천도 교리학 강습소를 통해서는 거의 보통 교육을 시켰어요. 당시에 일본은 돈이 없어가지고 그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이 보통학교를 몇 개의 면에 군에 하나 있을까 말까였어요. 근데 천도교는 천도교 교리가 전국에 수백 개 있었고 거기서 다 교육을 시킨 거예요. 초등교육을 시켜준 거죠. 그리고 이 손병희는 최동희가 항일운동 하자고 했어요. 아까 했지만 최시영의 아들은 정말 나중에 항일운동을 하다가 1926년에 상하이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최시영의 큰아들은 진짜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이 항일운동을 거절하고 계속 실력 양성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10년대 약간 손병희가 좀 개량적인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기엔 끝이 너무 창대하죠. 사실은. 그래서 3.1운동의 중심에 바로 천도교가 서게 되는데 3대 운동 원칙. 최근 들어서 이거를 실제로 그러니까 그 천도교 쪽에서 주장했느냐에 대해서 여건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오감 비망록이라고 하는 그 옥파 비망록, 무감 비망록이죠. 무감 비망록이라고 하는 이종일이라고 하는 분, 천도교인이에요. 그리고 민족대표 33직 한 분인데 이분이 쓰신 무감 비망록을 이현이라는 독립운동 연구하시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그 선생님이 사실상
쓰신 걸로. 예. 기본에 완전히 가피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없는 사실을 쓴 걸로. 1910년대와 관련된 사실들이 다 그 선생님 쓴 걸로. 예. 그러니까 사료를 만드신 거예요. 예. 그런 큰 사건이 있었어요. 만약 그 선생님 살아계셨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될 뻔했어요. 사실. 예. 그거를 30대의 젊은 학자들이 밝혀낸 거죠. 예. 왜 그러셨을까? 70년대 그런 거야. 70년대. 예. 원본이 어디냐 그랬더니 자기가 본네트에 올려놓고 달려서 다 날라갔다고 그러셨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참 씁쓸한 일인데 거기서는 이게 나오는 바람에 이거 진짜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그래서 넘어가고 3인 독립선언도 인쇄 천도교에서 운영하는 인쇄소인 그 보성사에서 했고 배포도 천도교가 했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의 도피 자금 그 다음에 감옥에 갔을 때 옥바라지 하는 자금 그 다음에 그 감옥에 가는 민족 대표들의 가족들 생계 유지비를 다 천도교에서 냈어요. 그 다음에 지방 천도교인들한테 다 연락을 했죠. 만세 시위를 했죠. 그 다음에 33표 대표 중에 천도교인 15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핵심 간부들이었어요. 딱 한 명, 정강조와 박인호, 나이 많은 박인호랑 정강조 두 사람만. 정강조는 손병희 사위였거든요. 둘을 남겨놓고 이제 다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3.1운동은 천도교가 있으면 없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운동이었어요. 사실은. 천도교가 정말 자금되고 사람되고 그 다음에 전국적 확산에 기여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사진은 알쓸 신자배 이란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천도교랑 관계가 없고요. 이 사진 3.1운동 100주년 때 네이버에 N에 얘가 이게 저기 디자인되어 있었는데 이 사진은 3.1운동 사진이 아니에요. 네, 이 사진은 아니 그렇다고 3.1운동 아주 무관하진 않아요. 1919년 2월 28일 사진이에요. 예, 3.1운동 전날 고종의 장례식이 3월 3일에 있었거든요. 그 예행 연습하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딱 구경하는 거지 이게 만세운동하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예, 구경하고. 예, 그 다음에 이 사진은 기생의 만세 시위 사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기생이 아니에요.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지금 경기여고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게 3월 1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3월 1일 날 만세 집단으로 행진하면서 만세를 부르는 사진으로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왜 기생이라고 생각했느냐? 머리 때문이야. 이건 교복인데 머리가 우리는 일제시대 때 여학생들은 뭘 생각하죠? 뱅기머리 생각하죠? 예. 요건 이화학당 학생들. 요건 경기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인데 요거 일본이 운영한 학교예요. 이 머리는 히사시감이라는 일본 여학생들이 하는 머리였어요. 1900년대 초에 일본의 여배우가 이 머리라고 영화를 찍는 바람에 대유행이 되면서 여학생들이 다 죄다 이 머리를 한 거예요. 그 유행을 한국인도 따라간 거예요. 유행에는 반일도 없고 국경도 없는 거죠. 조국이 나타나.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설마 일제시대의 사람들이 스시를 안 먹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가 생각하면 한국인들이 일제시대 때 일본 거를 다 거부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과 문화적 관점에서 일본 것을 따라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일본 거 저희 막 그 근대사 하는 친구들은 일본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 근대사 하는 친구들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옛날 기준으로 보면 가장 친일적이에요. 하도 일본을 많이 가는데 일본 말 못하는 사람이 없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일본에 갔을 때 사오는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자기네들이 막 생필품이 떨어졌다며 나한테. 너 생필품 뭐냐 그랬더니 뭐 약도 시작해가지고 뭐 카레 뭐 얼굴에 붙이는 팩까지 막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런 친일파들 그랬더니 제가 깔깔대고 그렇게 농담할 정도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사실 일본 친구들도 신옥구부라는 데서 지금 막 아이돌 때문에 정말 신옥구부 여기 지하철에 타고 내리면 발을 땅에 디딜 수 없다는 소문이 있어요. 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럴 정도로 문화적으로 그런 거랑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뭉클하지 않아요? 머리는 일본 걸 따라했지만 그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독립했으면. 오히려 뭉클한 사진이죠.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양을 보고 뭐라고 할 수 없다고 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이게 겉모양 보고 얘기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맞아요. 이거 보면 알잖아요. 머리는 따라하고 유행은 따라하지만 일본 유행을 따라하지만 이 머릿속에는 그리고 심지어는 당시에는 이 머리가 진짜 단정한 머리로 권장됐어요. 1920년에 동아일보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정말 요즘은 큰일이다. 단정한 히사시가미를 하지 않고 일부 여성들이 프랑스 파리 여자들처럼 오른쪽에 왼쪽에 가르마를 타서 단발하고 있다. 이건 진짜
큰일이다. 풍기가 물러나다. 이렇게 쓴다니까요. 이 머리가 단정한 머리고 그 머리가 그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민족대표 33인의 우리가 도대체 왜 손병을 기억을 못하느냐. 민족대표 33인의 개량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그랬고 일부가 친일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걸 나중에 이제 우리 인기 강사인 선생님도 배워가지고 친일파 민족대표 33인이 룸살롱에 갖다 둔 친일파 나중에 다 친일했다 이래가지고 결국 돈을 물어내신 민사소송에서 그런 유명한 분 있죠. 요즘 TV에 안 나오시는데. 근데 그런 거 제가 그 부분 느낀 건데 아유 우리한테 얘기하지 막 이러면서 왜 그러냐면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쓰인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무단 통치하에서 3.1운동 준비하는 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왜 독립선언서를 보고 난 다음에 자수를 했냐면은 자수했거든요. 어차피 잡히고 잡히면 사실 이건 내란죄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대표 중에 가장 막내였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막내였던 그 분한테는 말렸어요 사람들이. 결혼하고 신혼이었 아니에요. 완전히 신혼이에요 신혼.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하겠다고 해서 이제 넣어줬거든요. 애기가 깐난애기였는데. 그래가지고 그랬던 것처럼 목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만약에 원래 이제 탑골공원에서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탑골공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하고 난 다음에 잡혀가게 되면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일본군은 무장을 하고 있고 일본 군인이나 경찰은 우리는 비폭력 무장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다칠 수 있죠. 그래서 장소를 태워가지고 옮긴 거예요. 학생들이 탑골공원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랬고 그 다음에 조용히 잡혀갔는데 어쨌든 죽음을 각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주장을 80년대까지 했던 사람들이 이제 저는 나이가 들면서 역사학자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었고 막 이렇게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입장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갑자기 룸살롱이 나오고 막 그래서 그때 룸살롱이 나왔을 때 저희가 다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가봤구나. 역사학자들은 태화관을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요리관, 요리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일반 좀 비싼 한정식집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가봤구나. 가보지 않고서 연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웃었다는. 예. 우리는 그냥 한정식집으로 여성들이 있는 한정식집으로 생각했는데 누구는 그걸 룬살롱을 비유했다는 건 가봤나 보다. 우리끼리 막 웃으면서 이제 농담을 했었는데 말하자면은 그런 방식으로 물론 그런 거를 처벌하는 건 학자들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재밌게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너지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과를 받으면 됐지 소송까지 간 거는 좀 법적인 것까지 간 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많이 했는데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단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말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왜 민족대표 33인이 다 개량화됐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됐냐면 친일파가 됐다고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몇 명 친일파가 안 됐는데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일단 33인 민족대표는 아니었지만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이 최남선인데 최남선이 친일파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참여했던 아까 얘기했던 최린이 대표는 친일파가 됐죠. 또 누가 있냐면 정춘수라고 이 당시에 민족대표 기독교인이었는데 원산에서 만세시를 직접 지도했던 정춘수가 친일파가 됐고 그다음에 기독교인으로서 학생들이 탑골공원에 오게 만들었던 박희도란 분이 친일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에서 사실 여러분 33인 이름 다 못 외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외울 만하고 들으면 처음 듣는 게 아닌 것 같은 분들이 다 친일이라고 해버리면 그냥 말할 때는 다 친일한 게 되는 거죠. 예. 근데 팩트 체크를 해보면 어머 세 명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있는 거죠. 대부분은 친일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인식 금방 만세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투항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저도 책에다 그렇게 써가지고 그거 빨리 고쳐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런 것들을 이제 고쳐서 우리한테 물어봤으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 안 해줬을 텐데 이렇게 괜히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뭐냐 무슨 얘기인지 하는 거냐면 항상 역사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는 말 중에 처음 듣는 얘기 많으실 거예요. 그게 왜냐면 이게 관점이 바뀌어서 그래요. 시각이 바뀌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과서 본 거 가지고 옛날에 교과서 배운 거 가지고 자꾸 주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들으셔야 돼요. 모두 강의를 들으면서. 예, 그래서 역사 공부는 양파까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제가 왜 놀러 다니지 않는 게 아니고 다닐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걸 알아요. 매일매일. 나는 왜 평생 양파를 까겠구나 이런 생각을 맨날 하죠, 제가. 역사는 그런 거고 특히 근현대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3.1운동 1일 7개 도시도 그거 아세요? 서울 말고 평양, 안주, 의주, 선천, 진남포, 원산 지역에서도 일어나는데 이게 다 지금 북한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서울에만 있는 그러니까 북한에 왜 있다. 이제 이해가 가죠? 첫날에 썼던 조직적인 시위 누가 주도했겠어요? 30명 민족대표에 15명은 천도교, 16명은 기독교, 2명이 불교였어요. 그러면은 천도교, 기독교가 주도를 했죠. 아까 얘기했죠. 북한 지역의 도시에는 기독교인이 많았고, 그 다음에 농촌 지역에는 천도교인이 많았죠. 근데 기본적으로 도시에는 천도교인도 많았겠죠. 기독교인이 더 많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7개 도시에, 6개 도시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연락한 거잖아요. 심지어 모든 곳에서 독립선언서를 읽었다는 게 중요해요. 27일 밤에 인쇄해서 28일 전국에 확산했는데 3월 1일에 다 읽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조직적으로 한 거예요. 네. 의주 같은 경우에는 유여대라는 민족대표 33세 한 분이 태화관을 오지 않고 의주의 그 만세시를 진두지휘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갔는데 혹시 몰라서 28 독립선언을 인쇄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회가 진행돼서 독립선언서 읽을 때까지 독립선언서 3.1운동 독립선언서가 안 온 거야. 그래가지고 28 독립선언서 읽으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잠깐만요 이러고 약간 드라마 같죠? 네. 독립선언서가 도착해서 3.1 독립선언서를 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 똑같이 한 거죠. 이게 다 근데 왜 중요한 게 뭐냐면 7개 도시에서 왜 도시에서 했느냐? 도시라는 곳은 그 주변에 농촌 지역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죠? 모여드는 곳이니까 거기서 시위를 보니까 약간 일본이 당하기가 잡지도 않았거든요 그때. 뭐 총을 별로 쏘지도 않고 사람들이 막 만세 부르고 스트레스 완전 만땅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독립만세를 이랬는데. 그걸 딱 보니까 우리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주머니에다가 독립선서 가져가가지고 확산돼요 주변 농촌으로. 근데 2주 동안 바로 북한 지역에서 전 시위의 72%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중남부 지방으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때 북한 지역은 좀 쉬어요. 2주 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기온을 차려. 3월 말에 다시 해. 그래가지고 가장 많은 시위가 일어난 게 3월 27일 3.1 운동인데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그중에 제일 많이 일어난 날은 4월 1일이에요. 되고 있죠. 3.1 운동이 만세 시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4월 1일. 바로 유관순의 아우네 장터도 4월 1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조직적인 힘을 발휘한 거죠. 그가 점점 위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손병일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승훈이라는 이제 기독교를 이끌어낸 훌륭한 분이 계셨고 학생들은 강기덕이나 김원봉이나 한익원이라는 이 세 명이 이게 스카이예요, 스카이. 강기덕은 보성전문학교, 보성상업학교죠. 예. 어디냐면은 지금 고려대학교. 김원벽은 세브란스. 그러니까 연희전문학교.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한익원은 경성의학전문대학교. 그래가지고 서울의대죠. 그렇게 스카이가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하자면은 이 고등교육을 받던 친구들이 서울의 시위를 주도해서 사실 서울 시위는 3월 1일 시위보다 3월 5일 시위가 훨씬 컸어요. 학생들이 지도했던. 그리고 3월 1일 날 탑골공원에 몇 명이 모였느냐? 수천 명의 학생이 모였다 이렇게 막 써 있는 교과서들도 있는데 탑골공원 다 아시죠? 어디 있는지. 거기 수천 명이 모이면 모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 옆에는 경찰서에 있는 일본 경찰 눈을 감고 다녔을까요?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러고. 그럴 리가 없죠. 200명 모였어요. 200명. 평상시에도 200명 모이는 공원에 200명 모인 거예요. 경찰이 전혀 몰랐던 거예요. 끝까지 읽을 때까지 아무도 제지를 안 했잖아요. 심지어 누가 읽었는지도 다 몰라. 예. 정재용이라는 분이 읽었거든요. 예. 정재용이라는 분이 읽었는데 30대에. 그런데 학생도 아닌 분이 읽은 거예요. 그날 얼결에 가 있는데 2시간 돼도 안 나타나니까 본인이 올라가서 읽었는데 나중에 회고하실 때 정말 재밌는 얘기 하셨어요. 한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읽다 말고 물어봤대. 이게 무슨 자냐고. 근데 좀 솔직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최남 씨 너무 어렵게 썼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서울대학에서 100주년 때 한익원 읽었다고 주자가 해가지고 한바탕에 난리 날 뻔했어요. 진짜. 한 명의 증언자가 한익원 읽었다고 주장을 한 걸 근거로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이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고
전 사실 제가 모교인데 그래서 선배한테 전화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정말. 근데 그냥 약간 그런 있잖아요. 우리가 다 했어. 뭐 우리가 역사를 주도했다는 그런 오만함에 약간 문제 그거를 이제 한번 당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모교니까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하면 안 된다. 정말 하지 마라. 한의관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재용이라는 분이 읽은 걸로 저기다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당황한 적은 있어요. 왜냐면 정재용이 그때 이제 그러니까 3월 1일 날 이제 경찰이 전혀 몰랐잖아요. 그래서 잡았어. 어쨌든 3월에 거리도 시위하는 학생들을 잡아서 물어본 거야. 누가 읽었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저기 두루마기를 입고 막 이랬는데 얼굴이 뭐 한 30대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점이 있다고 그런 거야. 한 사람이. 정재용 선생님 원래 이제 이북 사람이라서 나중에 월남하셨거든요. 월남에서 내가 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진을 딱 봤는데 선배랑 봤는데 점이 없는 거야. 점 뺐나? 둘이서 약간 당황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는 얼굴에 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증언이니까. 그런데도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그렇게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정재용 씨 나이 드신 사진을 보면서 점이 없으니까 점이 없네. 뭐 이러면 저희끼리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3.1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북지방에 북부지방에서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손병희에 관해서 이제 끝날 테니까 마무리하면서 보면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물었어요. 신문하면서 검찰이 물었어요. 어떤 동기에서 독립운동을 기도했는가 물었더니 원래 계획했던 거 아니다. 이번 파리 강화에서 제창된 미국 대통령의 민족 자결 문제에 의하여 민심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간취하였으므로 나는 우리 조선도 민족 자결의 취지에 의하여 독립시키고 싶은 희망을 품고 힘으로 다투지 않고 일본 정부에 대하여 그 취지에 건의를 하고 형편을 보아서 그 일을 선언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독교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쌍방 합의로 독립선언을 했다. 난 그 독립하고 싶다는 말을 한 거죠. 독립 희망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란반 병합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독립운동을 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이 주창한 민족 자결은 우리 피를 끓게 하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 새롭게 세계가 재편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본인도 생각이 변하고 그래서 조선을 독립시키면 중국의 감정을 완화시킬 수가 있어서 장차 일본이 동양의 맹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본인들이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정말 진심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은 그런 일본의 일본을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진 않았을 텐데 이게 얘기 뭐냐면 일본은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조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맹주가 될 수 없는 거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동양의 맹주가 되고 싶으면 조선을 독립시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쌍방 주권자가 조약에 의해서 병합한 조선을 이거 뭐예요? 쌍방의 주권자가 조약에 의해서 병합한 합법적으로 병합했다는 얘기예요. 도장 찍었으니까. 조선을 독립시키지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이해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천독이 믿었고 내리에 국가 없고 다만 민족이 있다. 이란 병합 때는 일시 동인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국과 일본이 하나라고 해놓고는 병합 후에 조선인은 항상 압박받고 관청에 채용되지 않고 항상 구속당하고 근자의 천독이 교당 건축할 때는 기부금 모집까지 중단시켜서 마음이 형하지 못했다. 그때 민족자결이 제청됐기 때문에 이번 거사를 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탄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일본 정책도 점차로 변종된다고 생각해서 의사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독립할 거라고 정말 사람들이 믿었겠느냐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 독립의 의사를 표현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중국의 오사운동을 주도했었던 그 푸스넨이라고 하는 오사운동 지도자가 있는데 그 학생이 3.1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달성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걸 통해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사람들이 알지만 희생을 의지를 보여줬다. 이걸 의지를 보여준 거 보여주지 않는 건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의 결정체라고 얘기해요. 정의의 결정체였다. 3.1운동.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건데 그 이유가 손병이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손병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게 성공하지 않을 거라고는 알지만 내란죄로 죽을 각오를 하고 이야기한 것은 이런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도대체 정치에 대해서 또 불만이 아까 무슨 얘기했냐면
그 약간 그 뭐라 그럴까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차별받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예. 여기 이거 제가 잘못 썼는데 일방 행정에 대한 불평이 없으나 요보상이라고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이게 여보상으로 돼 있어. 근데 제가 열등시가 불평하며 개인적으로 병화부의 정치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관청의 율령을 준수했고 복종하도록 신도에 가르쳤고 아까 나왔잖아요. 예. 나를 베일당이라고 주목했다. 또 현재 총독은 20년 전부터 아는 사이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나쁜 것처럼 보고하니까 한 번밖에 얼굴도 못 봤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노력했지만 굉장히 그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조선을 동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어쨌든 일본이 말하자면은 동양의 이제 맹주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조선을 독립해야 된다는 논리로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이렇게 종교인이지만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국가가 종교를 도와주면 정치에 관계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한에서 종교는 정치에 붙어가서 그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딱 이거죠. 종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의 기도를 독립한 거다. 이 논리예요. 아까 나왔던 교정쌍전이라고 하는 이 논리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손병희는 동학농민 전쟁에 뛰어들었을 때의 논리랑 3.1운동에 뛰어들 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로 3.1운동에 뛰어드는 거죠. 자, 3.1운동 당시에 조선독립신문, 천조에서 낸 신문인데 이 신문에 손병희를 대통령으로 하는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을 이야기했고 실제로 대한공화국 임시정부 내각, 그러니까 임시정부 관련돼서 전단지가 많이 뿌려졌어요. 실제로는 이제 그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이 된 것은 상하이에서 수립이 됐지만 그 전단지 같은 게 많이 뿌려졌어요. 그때 이제 여러 군데에서 대통령 손병희로 이렇게 쓴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3.1운동이 있었던 3월 2일 날 나왔던 조선독립신문에는 손병희를 대통령이라는 건 이해가 가죠. 이거는 천적에서 나온 거니까. 그 뒤에 나왔던 이 다른 그 임시정부를 내각을 이제 이거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써가지고 막 이렇게 전단지 임시정부 이름 막 고려공화국부터 시작해서 막 나오거든요. 전단지가. 그러니까 프린트에다 돌리는 게 실체는 없지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단정부라고 불러요. 예.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 손병이 많았던 이유는 3.1운동을 그러니까 손병이 이끌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으로 완전히 북학. 그 다음에 천도교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안 읽은 것 중에 이게 있네요. 조선이 독립되면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 이게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독립운동 할 때 독립운동도 민주주의적으로 하려고 했고 왜? 일본이 와가지고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전제 군주와 똑같이 완전 폭정을 하고 있잖아요.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군사 독재잖아요. 다 군인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서는 한국인들이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고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민주적으로 살아야 돼요. 독립운동도 민주적으로 해야 되고 나중에 어떤 나라 세울래? 민주공화정을 세워야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운동 당시 나온 모든 그 전단지에 왕족으로 돌아가자 이런 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논리가 있는 거예요. 반대 논리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단체를 만들면 다 같이 민주주의적으로 투표했고 심지어는 어린이회 소년회도 다 투표해가지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녀가 다 투표했어요. 그래서 해방 후에 48년 5월 10 선거에 투표를 하세요? 95.5%. 그럼 일제시대 한국인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가장 갖고 싶었던 거, 우리가 식민지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게 만들었던 게 바로 뭐냐면 참정권이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참정권이 없기 때문에 한국인끼리는 계모임 빼고는 다 투표했을걸요? 그 남녀가 다 그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맹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해방 후 50선거 때 문맹률이 높은데도 여성까지 다 참여하면서 95.5%라는 놀랄만한 기록을 썼어요. 그런데 60년에 부정선거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참정권의 정신을 훼손한 거죠. 왜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그 부정부패, 부정선거는 전 세계에 어디 나라나 자주 하거든요. 예,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만 대통령이 내려왔어.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일제시대 내내 우리가 독립이란 말은 나한테 투표할 권리,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준다는 걸 의미했기 때문에 그걸 훈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천도교도 민주화운동을 해요. 심지어 어떻게 되죠? 방향이 중앙 집권에서 지방 분권으로, 독재에서 중위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그래서 바로 아까 또 나오네요.
최시영의 아들인 최동희가 들어와서 천도교 혁신파를 만들고 주도를 해요. 그래서 60개의 선거구를 만들고 여성 참정권, 여성의 참정권은 보통 선거권 18세 이상. 우리나라 나중에 해방 후에 21세였거든요. 더 혁신적이죠. 근데 3.1운동으로 투옥됐던 천도교 원로들이, 그러니까 원로들이 나오면서 막 지지를 해줘요. 민주화 운동을. 그래서 잘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천도교 헌법에 해당하는 천도교 대원은 천도교 종원으로 바뀌고, 대도주는 교주로 이름 바꾸고, 중앙정부의 종법원, 뭐예요 이게? 사법기관, 종무원, 행정기관, 종의원, 입법기관을 만든. 확실하게 더. 그전에도 그런 요소가 있었지만 확실하게 맞는. 그래서 천도교 민주운동을 했는데, 그래서 손병희도 나와가지고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보수파가 설득하면서 손병희가 돌아서기 시작해요. 다시 이게 약간의 전체적인 사회 흐름에서 보면 약간의 흠결이에요. 아주 작은 흠결이에요. 예. 그래서 다시 천도교 대원 체제로 중앙 집권적인 태제로 가자고 복귀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주장을 했지만 5월 19일 날 사망하면서 죽으면서 결국은 다시 보수파와 혁신파가 합의를 하면서 집단 지도 체제로 나가게 돼요. 그럼 선거는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선거에서 보수파가 당선되고 혁신파가 이탈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이런 변화가 있었지만 일단 만들어 놓은 변화, 어떤 천도교 대원 체제는 아닌 거예요. 교주 없이 집단 지도 체제로 가. 이게 더 민주적인. 그러니까 천도교 민주운동을,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혁신파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천도교 자체는 민주화의 흐름을 탄 거죠. 이렇게 얘기는 되게 돼요. 5월 19일 손병희가 죽자, 뭐가 나왔어요? 호해가 나왔어요. 어제도 호해가 나왔다고 그러고. 일본에 몇십 년 만에 호해가 나왔다고 저희 선배가, 일본에 가 있는 선배가 호해를 그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호해가 나왔고. 이제 이 인물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된 거예요. 3.1운동 이후에는. 손병희 선생을 좋아하노라. 그 다음에 동아일보의 전 내용이 뭐냐? 민족의 추모의 정을 보내고, 내용을 쭉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일진에 대해 민중의 반감이 극렬하니까 김인환 선생은 정교 분리를 선언했고, 천도교를 부흥하여 교도를 단결하고 교육을 진흥하고 문화상을 공헌했다. 영작이 없고 권위가 없고 부력이 없는 선생의 생활은 실로 평민적이다. 하기에는 봉안각이 너무 좋긴 한데, 그러나 어쨌든 돈이 많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그러니까 그런 평민적인 생활을 한 거는 맞아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범한 인물이고, 100만에 달하는 신도를 이끌었고 포용력이 있었고, 이제 쭉 좋은 얘기들을 쭉 써놔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 산은 쌓고 물은 뚫을 수 있으나 비범한 인물은 실로 하늘이 주는 보물이다. 이런 극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조선이 선생을 잃게 되는 것은 막대한 결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죽었을 때 이게 뭐냐면 3.1운동으로 결국 잡혀가면서 정치적 생명이 끝난 거잖아요. 자기는 희생한 거잖아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써놓은 글을 갖다가서 말하자면은 여기서 19년에 3월 1일 태역안에서 만시삼천 끝으로 감옥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된 거죠. 대단히 이제 훌륭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 천도교가 왜 3.1운동, 특히 손병희 3명이 들어갔느냐, 교정쌍전이라고 하는 정치, 그러니까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종교가 종교다울 수 없기 때문에 정치를 바로 세워야 종교도 종교다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3.1운동에 뛰어들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나는 국가에 대해서는, 즉 대한제국에 대한 애정은 없지만 민족에 대한 애정은 갖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으로 3.1운동에 뛰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동희가 이제 10년대에 독립운동가지고 했다가 손병희가 이제 안 받아주니까 다시 만주로 갔어요. 그래서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손병희가 감옥에서 계속 뇌출혈 막 이렇게 해서 좀 위기를 생사를 넘기는데 안 내주는 거예요. 일본 조선총독부가. 근데 그 사이토 총독에 최동희 친구예요. 같이 와세대학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최동희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총독을 말하자면 설득해 달라고. 그래서 최동희 들어와서 설득했고 손병희 나왔죠. 그래서 최동희 그때 들어왔을 때 혁신파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근대적인 종교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독교나 천도교는 교구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 지방이나 이런 데 교구들이 있기 때문에 연락이 수월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원이 가능한데, 불교는 다 산 속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도들 모을 만한 그런 신도들이 매주 모이는 어떤 그런 조직력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사실 그리고 불교를 포함시킬 생각을 사실 처음부터 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 최린 옆집에 한용운이 살고 있었어요. 한용운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최린한테 이제 자기 참여하겠다고 얘기하고 백용성 스님도 함께 워낙 이제 큰 스님이시니까 큰 스님께 말씀드려가지고 함께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참여를 하신 거예요. 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2월 28일날 그 저기 독립선 나눠줄 때는 한용운 그 선생님도 한용운도 굉장히 활약을 했거든요. 예. 둘보다 셋이 훨씬 나는 시너지 효과를 냈었죠. 원래 근데 유교 대한제국의 고위관료 이런 사람 데리고 하려고 했었었죠. 예. 만세를 부르면서 독립선언서에서도 독립을 선언했잖아요. 독립을 선언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1910년 나라가 망할 때부터 원래 임시정부 수립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서는 임시정부 수립운동이 3.1운동을 계기로 임시정부 수립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나라를 잃어버리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해외에 임시정부를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들이 세워지는데 우리도 계속 10년 동안 노력한 거예요. 중국에서도 세우다 말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부가 자제했고 미국에서도 대한민 국민회가 임시정부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머니까 잘 안 됐고 이랬었는데 1919년 2월 25일 날 그 대한국민의회가 러시아에서 사실 세워져요. 3.1운동 전에 임시정부가 하나가 수립이 된 거죠. 연해주에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어쨌든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면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 동시에 또 임시정부 수립운동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운동의 하나로 그 모델로서 이제 천도교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고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한성정부 운동을 해요. 천도교도 포함돼가지고 한성정부 수립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전단지 정부죠. 이 한선 정부도. 예. 그리고 실체가 있는 건 대한국민회가 있고 상하이에 4월 11일 날 상하이 임시정부가 세워진 다음에 그 안창호가 상하이 임시정부 실체가 있는 상하이 임시정부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를 합치고 그 대신 한성정부가 또 국내에서 어쨌든 나왔다고 한 어떤 가치가 있으니까 그 명단을 그대로 수용해서 명단을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통합 임시정부를 1919년 9월에 상하이에 세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